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딸깍, 딸깍 2번의 소리였어요. 채화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드림호텔 전무 채화영이,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독한 여자로 불리던 채화영이 주차장 입구에서 경찰에게 팔을 붙잡히는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를요.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현실이었어요. 경찰은 채화영에게 오복길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말을 읽어줬는데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던 순간 거기 서 있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대창 회장이었어요. 며느리라고 불렀던 여자가, 손녀의 엄마라고 알았던 여자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는 노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이 여자를 믿어온 피로감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장미였어요. 마서린의 얼굴을 하고 마서린의 옷을 입고 마서린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오장미는 채화영이 수갑을 차는 장면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채화영이 끌려가는 동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장미를 봤어요. 2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요. 채화영의 눈 안에는 공포가 있었고 오장미의 눈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다려. 그 한마디를 오장미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장 감옥의 첫날 밤, 구치소에는 채화영이 평생 가장 싫어하던 게 있었습니다. 규칙이었어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불을 끄는지를 아무도 화영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보했어요. 화영은 평생 스케줄을 직접 짜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한 번의 딸깍 소리에 끝났습니다. 첫날 밤, 화영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가 불편해서가 아니었어요. 화영은 불편한 환경에도 금방 적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잠을 못 든 건 생각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산이었어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강혁은 지금 무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마 회장은 이 상황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오장미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오장미. 화영은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불렀습니다. 저 애가 증거를 들고 경찰에게 갔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오복길의 휴대폰을 금고에서 꺼내 제출했습니다. 화영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들을 저 애가 꺼내 세상에 내놨어요. 그것도 마서린의 얼굴을 하고 마서린의 이름으로. 화영은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오장미가 그 집에 들어온 목적이 처음부터 이것이었다는 뜻이에요. 복수. 모든 게 설계된 판이었고 화영은 그 판 위에서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화영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감각이었어요. 남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자신이 역으로 이용당했다는 그 사실이. 구치소 불이 꺼졌습니다. 화영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반드시 나갈 거야. 그 말이 협박인지 기도인지는 화영 자신도 그날 밤에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2장 이강혁의 마지막 충성. 이강혁은 마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이강혁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이강혁에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강혁은 오래전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번에는 무릎 꿇기였다는 거예요. 마 회장은 이강혁을 보면서도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어요. 채화영이 누명을 쓴 것이며 마서린의 엄마이지 않냐고. 화영을 살려야 마서린도 살릴 수 있다고. 회사 주가 얘기도 했습니다. 화영이 범인으로 확정되면 드림그룹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마 회장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요. 네가 우리 집 일에 끼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이강혁을 내쫓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묻는 것.
그 묻는 방식이 이강혁에게 더 무서웠습니다. 마 회장이 화를 낼 때보다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이강혁은 오랫동안 옆에서 봐왔거든요. 이강혁이 나온 뒤 마 회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림그룹을 세우는데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를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며느리를 믿은 내 눈이 잘못된 건지 마 회장은 그날 밤 그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했어요. 언제나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해왔다는 자각이 마 회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마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변호사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최화영의 변호인이 아니라 최화영 수사에 관한 독립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요. 그 한마디가 이강혁의 읍소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장 강혁의 선이 끊기다. 이강혁은 화영과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화영을 본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화영은 수용소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옷이 화영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어울렸습니다. 단정했어요. 화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단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이강혁에게는 오히려 더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무너진 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화영은 이강혁에게 말했습니다. 마 회장을 다시 한번 움직여야 한다고. 회사 주가를 방패로 쓰고 변호인단을 통해 증거 채택을 막아야 한다고. 그리고 오장미를 장미를 처리해야 한다고. 이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어요.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화영이 말하면 이강혁은 끄덕이는 것. 그런데 그날은 고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한번 끊기는 순간 그게 영원히 끊기는 거라는 걸 이강혁은 유리 앞에서 느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을 이강혁은 낮게, 아주 낮게 했습니다. 화영이 그 말의 무게를 감지했는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배신자를 알아보는 눈빛. 이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강혁은 이미 뒤를 돌았어요. 그리고 면회실을 나가면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화영의 명령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 거리로 가야 한다는 것. 그 거리가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일단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내장 오장미, 정리를 시작하다. 오장미는 그날 아침 눈을 뜨면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메모장이었어요. 종이에 쓴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리스트였는데 그게 어떤 감정보다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오장미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아빠를 잃고 엄마를 지키면서 버텨온 시간들, 그게 이제 분노가 아니라 계획이 됐어요. 최화영이 구속됐다. 이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최화영만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장미가 아는 이 싸움의 지형에는 아직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있었고 염산월과 진홍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강혁은 엄마 정숙희를 납치하는데 직접 손을 댄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댔다는 건 흔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백호는 한 번에 받았어요. 목소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백호도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장미 씨, 어제는 잘 잤어요. 라고 백호가 물었는데요. 오장미는 잠깐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강백호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같이 한다는 것, 쉬지 않겠다는 것, 오장미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걷겠다는 것. 오태평도 불렀습니다. 오태평은 전화를 받자마자 언제냐고 물었는데 그게 오태평다웠어요. 무엇을 할 건지보다 언제 시작하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침이었는데 그 아침이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고요한 건 싸움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시작되기 직전이어서였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이강혁을 응징해야 해요. 납치에 손댄 사람들이고 화영이 쓰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폭력을 쓰면 우리도 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법으로
그리고 진실로 무너뜨려야 해요. 강백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진실을 어떻게 꺼낼 건데요? 오장미가 답했습니다. 직접 말하게 만들 거예요. 5장 진홍주를 흥분시키는 법. 진홍주는 말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빨랐고 말이 날카로웠고 말로 상대방을 흔드는데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번에는 자기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홍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오장미는 홍주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마서린의 얼굴로요. 홍주는 당황했어요. 최화영이 구속됐고 집 안이 뒤숭숭한 상황인데 마서린이 자신을 찾아왔으니까요. 홍주는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는데 오장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홍주 씨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엄마가 잡혀갔고 이제 제 옆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홍주 씨가 사실은 엄마한테 협박받은 거 알고 있거든요. 홍주가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함정이라는 걸 홍주는 감지했어요. 감지했지만 그 함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마서린이 자신을 협박받은 피해자처럼 포지션을 잡으면서 홍주에게 공감을 요구하는 이 구도가 홍주에게 말을 열게 만드는 설계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홍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 최화영한테 협박받은 거 맞아. 우리가 자처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오장미의 왼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홍주는 몰랐어요. 마서린이 이런 걸 준비해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서린이 아니었잖아요. 오장미였습니다. 홍주가 말을 이었어요. 정숙희 씨 납치는 나는 전혀 몰라. 정숙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겠어?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그 표정으로, 딱 그 제스처로. 그 표정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홍주는 끝까지 몰랐어요. 6장 후킹 포인트 염산월이 무너지는 방식. 염산월의 응징은 달랐습니다. 홍주처럼 말로 무너뜨리는 방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산월은 말보다 현실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때문에 모든 걸 했고, 딸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딸 때문에 화영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래서 오장미가 산월에게 쓴 방법은 홍주와 달랐습니다. 오태평이 산월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오복길이 죽은 후 태평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이 아니라 옆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일을 거들면서 태평은 늘 정보를 모았어요. 태평이 산월에게 말했습니다. 산월 씨, 진홍주 씨가 어제 경찰에 출두하셨다는 거 아셨어요? 산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평은 계속했어요. 혼자 가셨더라고요. 엄마는 놔두고요. 산월은 그날 밤 홍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홍주가 받지 않았어요. 산월은 다시 걸었습니다. 3번, 4번, 5번. 홍주는 받지 않았어요. 딸이 엄마를 두고 혼자 경찰서에 갔다는 그 사실이 산월에게는 어떤 배신보다 더 크게 꽂혔습니다. 딸이 나를 탈출구로 쓴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산월은 오래 울었습니다. 화영을 원망하면서, 딸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오래 원망하면서요. 화영 곁에 있으면서 지분을 노렸던 그 시간들, 그 선택들이 결국 딸을 위험에 밀어넣은 거라는 자각이 산월을 밤새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산월은 오장미를 찾아왔습니다. 마서린이라고 알고 있는 오장미를요. 설월이 나 경찰서 가려고. 오장미는 잠깐 산월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월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눈이었습니다.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산월이 떠난 뒤 오장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진실 앞으로 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에는 쾌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어떤 것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7장 강준호의 각성. 강준호는 드림호텔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사실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최화영이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채화영이 강준호를 드림이라는 미끼로 붙잡으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순간부터 강준호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이 자리와 헤어지는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퇴직서를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던 건 강남봉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입양된 아들로, 이 집에서 자란 아들로 강남봉과 한영자 앞에 서는 게요. 강준호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의심했어요. 준호가 거기서 자랐지만 여기에 속하는지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구속되고 친모의 정체가 확정되고 나서 강준호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드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라는 걸요. 강남봉이 강준호의 퇴직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고.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 요리하고 싶어요. 그것만 하고 싶어요. 강남봉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의 무게가 강준호에게는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채화영이 평생 강준호에게 드림을 미끼로 던졌을 때 강준호가 끝내 잡지 않은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미 가진 것들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요. 퇴직서를 제출하던 날, 강준호는 마서린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장미를요. 두 사람이 잠깐 멈췄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장미의 얼굴을 한참 봤어요.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강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지 않기로 했습니다. 짚는 순간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재배열되니까요. 그냥 잘 되길 바란다는 눈빛으로 준호는 지나쳤어요. 오장미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8장 강백호가 화영에게 하는 말. 강백호는 채화영을 면회했습니다. 오장미가 아니라 강백호가요. 변호사 자격으로 접견이 가능했는데 강백호는 그 자격을 쓰는 게 맞는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간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강남봉을 이용한 사람, 오복길 아저씨를 죽인 사람, 그리고 오장미를 해치려 한 사람이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모습을. 채화영은 강백호가 들어오는 걸 보고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강백호라고 불렀어요. 마치 아직도 호텔 법률 자문이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강백호는 그 호칭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화영이 말했어요. 증거에 문제가 있을 거야. 금고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쓸 수 없어. 당신은 변호사잖아. 알고 있지? 강백호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채화영의 눈을 봤습니다. 공포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공포가요. 어떤 패를 쥐고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한지를 감옥 안에서도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채 전문인 변호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화영이 멈췄어요. 강백호가 계속했습니다. 오복길 아저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오장미 씨가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채 전무님,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중립적인 자문인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반대편이에요. 화영이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요. 분노, 계산,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두려움. 강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국가가 이제 채 전무님을 다루겠습니다. 그 말이 면회실에 남았어요. 채화영은 오래 그 말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9장 후킹 포인트 정숙희의 한마디. 정숙희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장미도 강백호도 오태평도 정숙희가 자발적으로 구치소 면회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숙희는 오랫동안 옷의 지능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면 자기 안으로 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숙희가 면회를 원했습니다. 오장미가 말렸어요. 엄마, 위험할 수 있어. 거기 가면 화영이 어떻게 할지 몰라. 정숙희는 오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장미야, 엄마가 한 번은 봐야 해. 그 사람 눈을 직접 봐야 해.
그 말 안에 옷에 지능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깊이 상처받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오장미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정숙희가 면회실에 들어갔을 때 채화영은 처음에 정숙희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 알아채는 순간 화영의 얼굴에 스쳐가는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왜 온 거야 하는 당혹감. 정숙희는 유리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채화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 돌아왔어요. 화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희가 계속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내 딸이라는 걸. 화영 씨는 내 딸한테 엄마 노릇했지만요. 그건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용한 거였어요. 정숙희의 말은 유창하지 않았어요. 토막토막 끊겼고 더듬거렸고 간혹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잠깐 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눌함 안에 담긴 것이 너무 정확했어요. 정숙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화영 씨는 엄마 자격 없어요. 그 말이 면회시에 박혔습니다. 채화영은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은 가장 낮은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걸 채화영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을 겁니다. 10장 증거가 법정으로 넘어가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오복길의 휴대폰은 수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오복길 사망 사건은 이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재분류됐고 채화영은 주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은 공범 혐의가 올라왔어요. 채화영의 변호인단은 증거 채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물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장미와 강백호는 그 부분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강백호는 금고 앞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금고를 연 경위, 양금순의 협조 사실, 그리고 마서린으로 위장한 상태에서 증거를 확보하게 된 이유까지 전부 서면으로 남겼어요. 화영이 이 증거를 무효화시키려 할 거라는 걸 강백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해뒀습니다. 수사는 채화영 단독이 아니라 드림그룹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마 회장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비서를 시켜 화영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사인 내역을 별도로 출연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화영의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동시에 드림그룹 주가 방어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그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있었는데요. 채화영 이후 드림을 누가 이끌 것인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 아주 끈질기게 준비해온 사람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1장 이강혁이 자수를 택하다. 이강혁이 경찰서를 찾아간 건 혼자였습니다. 변호인도 화영의 지시도 없었어요. 그냥 이강혁 혼자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경찰관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이강혁이 말했어요. 오복길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자진 출두하러 왔습니다. 이강혁이 자수를 결심한 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화영이 구속된 이상 사건이 꼬여가는 방향을 이강혁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수를 하면 공범에서 협조자로 포지션이 바뀝니다. 그게 이강혁이 찾은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강혁이 수사관 앞에 앉아 진술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계산대로 말했습니다. 화영의 지시를 따랐다. 나는 도구였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이강혁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수사관이 더 말해달라고 했고 이강혁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나는 화영 씨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좋아서 한 겁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강혁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후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아직 남은 계산인지 수사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이 말을 이었을 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수사팀에게는 새로운 방향이 됐어요. 12장 마대창의 선언.
마대창은 이사 외 이틀 후 드림그룹 전 직원에게 공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드림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전면 협조하며 최화영 전무의 모든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는데요. 드림의 이름은 한 사람의 범행으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이 발표되는 날, 오장미는 그 공지를 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읽었는데요. 다 읽고 나서 폰을 내려놓으면서 오장미가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가벼운 숨이었어요. 마 회장이 그 문장을 썼다는 것, 그것 자체가 화영에게 가장 큰 응징이었습니다. 화영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드림이 화영을 공식적으로 내쳤으니까요. 그날 오후 오장미는 처음으로 정숙희의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마서린의 얼굴이 아니라 오장미로요. 분장을 지우고 귀 뒤에 점을 닫고 자기 얼굴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정숙희가 오장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미 왔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장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했거든요. 마서린의 입으로 불러야 했을 때는 늘 가슴 속에서 삼켰는데 이제 자기 얼굴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오장미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수십 년의 상처가 등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반찬 가게 안이 아주 조용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처럼요. 실은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순간 오장미에게는 멈춰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13장 후킹 포인트 화영이 남기는 말. 오장미가 마지막으로 화영을 면회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로 갔어요. 자기 얼굴로, 자기 이름으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최화영이 면회실에 들어왔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오장미였어요. 마서린이 아니라. 화영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정됐다는 뜻이었어요. 화영이 앉으면서 말했어요. 넌 결국 이겼구나. 오장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겼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 저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러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었어요. 저는 당신한테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화영이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는데 오장미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피로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아주 희미한 인정인지. 화영이 말했어요. 나가면 가만 안 둬.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담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한마디를 했어요. 나가도 최화영 씨 세상은 없어요. 그 말이 면회실에 남았습니다. 화영은 오장미가 나간 뒤에도 한참 앉아 있었어요. 14장 강준호와 오장미, 마지막 대화. 강준호가 오장미를 찾아간 건 퇴직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리사 유니폼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왔어요. 강준호가 평상복을 입은 모습을 오장미는 처음 봤습니다. 이상하게 더 편해 보였어요. 강준호가 말했어요.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마서린인 척했던 거 알고 있었다. 오장미가 멈췄습니다. 강준호가 계속했어요. 언제부터냐고? 홍주가 병원에서 오장미 이름 병실을 발견하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때부터 뭔가 짚이는 게 있었어. 그리고 너랑 대화하면서 마서린이 할 말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 오장미는 잠깐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강준호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조금 쓴맛이 났어요. 말하면 내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화영한테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 내가 그 집에 있으면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오장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강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려고 온 게 아냐. 그냥 내가 오장미라는 거 제대로 알고 싶었어. 마서린으로 아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잠깐 침묵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강준호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잘 해봐. 그리고 백호 잘 지켜줘.
그 말이 작별 인사인 동시에 부탁이었어요. 오장미는 알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강준호가 돌아서면서 이번엔 준호의 어깨가 가벼워 보였어요. 드림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15장 수키의 두 딸 마서린이 처음으로 오장미 집에 왔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마서린은 그동안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정수키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라는 개념이 마서린에게 어떤 무게인지 채화영 밑에서 자란 마서린에게는 그 이름이 아직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서린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장미에게요. 언니, 나 가도 돼?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와. 마서린이 반찬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정수키는 안에서 뭔가를 다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서린을 보는 눈빛이 오장미를 볼 때와 달랐어요. 더 조심스러웠어요. 더 두렵고 더 간절했습니다. 마서린이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말했어요. 저 왔어요. 정수키가 말했습니다. 토끼 왔네. 배고프죠? 마서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불렀다는 걸 기억했어요. 토끼. 화영은 한 번도 마서린에게 그런 별명을 준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는 처음 보는 순간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말했어요. 배고파요. 정수키가 일어나서 뭔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린은 그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멀찍이, 그러다가 조금씩 가까이. 오장미는 문 옆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온 장면처럼 오장미에게는 보였어요. 아빠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장면. 오복길이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품었던 소원이 이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장미는 눈물을 닦고 문을 닫아줬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클리프행어 엔딩. 화영은 그날 밤 구치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이는 없었어요. 그냥 쓴 거였습니다. 화영이 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무언가를 썼어요. 내가 틀렸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그건 아직도 모르겠으니까. 그게 첫 문장이었습니다. 화영은 그 문장에서 오래 멈췄어요. 자신이 틀렸는지 맞는지 지금도 화영은 모른다고 썼습니다. 그게 화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앉아서도 자신의 욕망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다음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만 내가 이기지 못했다는 건 알겠어. 그 문장이 화영에게는 처음으로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인정이 용서는 아니었어요.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직면하는 것. 화영은 그것조차 오래 걸렸어요. 편지를 다 쓰고 화영은 그걸 접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였으니까요.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화영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구치소 복도에서 먼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누군가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화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장미는 강백호와 함께 정숙희 집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강백호가 가끔 오장미를 봤고 오장미는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 뒤에 오장미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다음이네요. 강백호가 물었어요. 뭐가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것. 복수가 끝나고 나서 사는 거요. 그게 무서워요. 복수할 때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강백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장미의 손을 잡았어요. 나랑 같이 찾아요. 라고 했습니다. 오장미가 백호를 봤습니다. 그 눈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피로와 다행함과 아직 남은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요. 알겠어요. 라고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서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6장 드림이 달라지는 방식. 마대창이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준호였어요.
강준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사회 멤버들이 그 이름을 꺼낸 건 드림호텔의 요식 계열을 재건하는데 강준호의 이름이 갖는 무게 때문이었어요. 셰프로서의 명성, 드림호텔에서 일한 이력, 그리고 마대창 회장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마대창이 말했습니다. 불러봐. 그 한마디가 강준호에게 전해진 건 이틀 후였어요. 마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 생각했어요. 드림을 떠났는데 드림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찾아옴이 채화영의 방식이 아니라 마 회장의 방식이라는 것. 강준호가 마 회장 앞에 앉았을 때 노인은 오래 강준호를 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어요. 드림에서 일하는 게 두렵냐고요. 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곳이어야 합니다. 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림은 원래 좋은 이름이었어. 그 이름을 가진 호텔이 나쁜 사람 손에 있었던 거야. 그 말이 강준호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드림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드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나쁜 거였다는 것. 이름을 구하는 방법이 그걸 떠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채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강준호는 그날 밤 오장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다시 드림 들어갈 것 같아요. 오장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 됐네요. 준호 씨가 있는 드림은 다를 거예요. 17장 이강혁의 자수가 열어놓은 것. 이강혁이 자수하면서 남긴 한마디는 수사팀에게 새로운 실마리가 됐습니다. 채화영 위에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 그 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었는데요. 이강혁은 구체적인 이름을 끝까지 댔는지 안 댔는지 그 부분은 수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장미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영 위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군지를 오장미는 생각했어요. 드림그룹의 구조, 화영이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 그리고 오복길이 죽던 그날 밤의 흐름을 다시 짚으면서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장미 씨, 수사팀에 맡겨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뛰지 않아도 돼요. 오장미가 잠깐 백호를 봤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건 알았어요. 이제는 법이 움직이는 구간이었습니다. 증거를 쥔 쪽이 오장미였고 수사는 진행 중이었고 이강혁의 진술이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아니라 법이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오장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떠받치고 있던 무언가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감각.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오장미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가볍게요. 18장 오복길에게. 오장미는 그날 저녁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강백호도 오태평도 아니라 혼자요. 꽃을 사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오장미는 오래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빠 했는데 그 다음이 막혔어요. 결국 오장미가 말한 건 짧았어요. 다 됐어요. 이제요. 그 세 글자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화영이 구속됐고 증거가 법정으로 넘어갔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마서린을 찾았고 정숙희는 두 딸을 다시 만났어요. 강준호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강백호는 오장미 곁에 있어요. 다 됐다는 말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있었고 아직 산월과 홍주에 대한 처리가 남아 있었고 아직 드림그룹의 재편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장미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산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땅의 온도가 아직 봄이 오기 전처럼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아빠의 손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잡았던 아빠 손처럼요. 오장미가 산소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있었어요. 서울 하늘에도 별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최종 엔딩 살아가는 것의 시작.
오복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장미는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딸이 마서린으로 위장해서 저택에 잠입하고 채화영의 금고를 열고 블랙박스 영상을 손에 쥐었다는 걸 알았다면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 먹었냐고 물었겠지요. 오복길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당하고 가장 쉽게 속고 그러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딸 편이었던 사람. 채화영이 만든 세상에서 오복길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결국 오장미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빠의 억울함이 오장미에게 이유가 됐고 그 이유가 오장미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복수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끝나고 나서 오장미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복수는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 복수는 그냥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잠시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진짜 살아가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숙희와 마서린이 나란히 밥상에 앉는 것, 강백호가 옆에서 걷는 것, 강준호가 드림 주방에 다시 서는 것, 오태평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시작들 앞에 섰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무서웠어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복수할 때는 방향이 있는데 살아가는 건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하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장미는 알았습니다. 방향을 혼자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강백호가 말했었습니다. 나랑 같이 찾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오장미는 앞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서울 거리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돌아가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갔고 드림호텔 간판은 아직 걸려 있었고 반찬 가게는 오늘도 문을 열었어요. 오장미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빠의 억울함을 등에 지고 달려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걸음으로 바뀌는 중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에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